봅시다. 김소월의 가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시를 볼 때는요, 물론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보는 작품들은 거의 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들의 작품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작품을 조금 파악하고 보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뭐 별거 없어요. 김소월이라는 사람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글의 형식과 관련해서 조금 할 말이 많아집니다. 자, 김소월 시인은요, 민요격의 노래를 많이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민요라는 건 현대의 가요는 아니야. 아니지, 옛날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 쓰이던 것들을 가져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려 가요에서 쓰였던 삼금복, 그리고 글자 수를 7글자, 5글자로 맞추는 7, 5조를 잘 지키는 시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시에서 그런 물론 민요격이 다 저걸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민요격을 쓰는 시인이다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요, 김소월 시인은 여성적인 화자를 앞세운다, 내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잘 안 쓰는 말이야. 왜냐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화자가 존댓말을 해. 겸어체를 써. 그러면 여성적 화자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겸어체를 쓰면서 님을 향한 그리움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여성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어체가 특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성적 화자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겸어체를 사용한다라는 말을 좀 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겸어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존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형식상의 특징을 좀 알아두고 들어가시면 좋겠죠. 그와 관련해 김소월 시인은 일제강점기의 시인이기도 해요. 자, 봅시다. 원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김소월 작가 이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자, 소월, 그쵸? 근데 본명은 정식이에요. 김정식입니다. 예명 수양도 보면 예전에 김영란 시인도 예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명을 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 약간 좀 깨지죠, 이미지가. 자, 봅시다. 혹시 영상 찍는 거 약간 긴장되고 그런 거 아니죠? 혹시나 해서 물어봐요. 전혀 어차피 여러분들밖에 안 봐요, 이 영상은. 괜찮아, 그래서. 자, 들어가 봅시다. 한 년씩 나누어서 볼 겁니다. 자, 1년부터 예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립다. 아니 그리워. 그렇대요. 그립대요. 그립다는 건 보고 싶다는 거잖아. 왜 보고 싶은 거야? 왜 그리워? 그리움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뭐야? 뭔데? 정보야 뭔데? 왜 그리워요, 여러분? 이별했어. 그치, 이별해서 병원다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리운 이유는요, 옆에 없으니까 그리운 거야. 그래서 그립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든지 부재하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향이 지금 부재해서 그리운 걸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운 걸 수도 있겠죠. 또는 부모님, 가족도 다 그리움으로 묶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나오면 반드시 이별, 부재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년. 그래서 얘가 지금 그리움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죠. 이게 정서입니다. 우리가 딱히 유추한 거 아니지.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그리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아? 아, 감정을 직접 제시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리움이라는 말을 통해서 상황이 지금 뭐야? 이별의 상황. 이별 혹은 부재의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1년만으로 벌써 상황과 정서를 모두 파악하게 됐어요. 간단하죠? 봅시다, 다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립다는 건 알겠어. 그 뒷말은 무슨 얘기야? 이거 되게 비슷한 노래 가사가 있어요. 알아요? 제가 어릴 때 나왔던 노래인데 여러분들한테 나온 노래요.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라는 노래 알아요? 알아요. 뭐지?
뭐지? 왜요? 여러분 몇 살이었는데 그때? 얘는 알미예요. 초3? 얘는 알미예요. 아 얘는 알미예요? 아니, 알미. 얘는 알미예요? 알미예요. 초3 때 알미였어? 와 초3이었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오케이. 어쨌든 그 첫 가사가 뭐예요 정말? 우리 알미 얘네 얘기해볼까? 보고 싶다. 그 다음은? 그 다음 또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 보고 싶다. 그쵸? 똑같죠?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더 그립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립다고 말을 할지 말지 갈등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그 감정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더 그리워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별의 상황에서 내가 계속해서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요, 이거 행을 한번 볼까요? 그립다, 엔터. 말을 할까? 엔터. 한이 그리워. 뭔가 엔터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한이에서 엔터가 들어가 버렸죠. 그럼 원래 평소에 우리가 문장을 끊는 형태대로 끄는 거야? 아니죠. 그냥 지 맘대로 갑자기 끊어버린 거야. 우리 이거를 행간 걸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간 걸침이라는 말. 그래서 행에 걸치게끔 만드는 거야. 이거 원래 한 절별로 끊는 건 익숙하잖아요. 주어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까지 한 다음에 끊는 게 익숙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익숙하지 않게 중간에 뚝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두 행에 걸쳐서 문장을 만들어 놓는 걸 행간 걸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익숙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조금 더 뒤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이 엔터 때문에, 줄바꿈 때문에 한 번 쉬었다가 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을 할까? 쉬었다가 하니 그리워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지 말지 하는 상황을 조금 더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행간걸침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데 어떤 거? 망설임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망설임이라는 건 뭐야? 내면에서 할까 말까 하는 거잖아. 다른 방법은 뭐였어? 내적 갈등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이연으로 갈 겁니다. 자, 이연으로 갈게요. 요거 여원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갈까 다시 더 한번 그래요. 무슨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느낌을 거기가 있는 거였어요. 자, 그냥 갈까? 아니야.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지?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거야. 망설이고 있는 거야. 그냥 갈까? 다시 더 한 번 가볼까? 그냥 갈까? 돌아볼까? 계속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어? 내적 갈등과 망설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적 갈등, 망설임 반복되고 있다. 계속 들어가고 있죠. 내적 갈등과 망설임 계속 진행되고, 그리고 뭘 사용하고 있어요? 말줄임도 사용하고 있죠. 말줄임 표현은 점점점. 자, 요거는요 문장이 마무리가 돼야 안 돼. 마무리가 안 돼도 우리도 문자할 때 걔는 점점점 붙이면 조금 더 아른해지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줄임표를 통해서 여운을 주고 있는 거야. 얘가 정말로 망설이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사람의 망설이는 감정, 그리고 갈등, 또 이 이별의 상황에 대한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이 저 말줄임표에 압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운을 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더 한 번 하고 원점을 딱 찍어봐. 그럼 뭔가 단호한 느낌이지. 돌아볼 것 같지. 근데 다시 더 한 번 하고 좀 이렇게 찍어놓으면은 돌아볼지 말지 고민하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운을 남긴다라고 봐도 되고요. 또 미련, 계속 미련하고 있는 거. 다시 더 한 번 온점 아니고 다시 더 한 번 점점점 하면은 확실히 조금 더 미련 남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넘어오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 정서가 심화되고 있죠. 어떤 정서? 그리움, 망설임, 내적 갈등 이런 게 전부 다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년입니다. 뭐 시험이라 읽어볼까요? 저산에서 까마귀, 그래 까마귀, 저산에서 해준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리듬감 있게 읽었네요. 의도대로. 김소월의 의도대로 사문권처럼 리듬감 있게 읽고 있어요, 지금.
자, 저 산에도 까마귀가 있고요. 들에도 까마귀가 있대요. 근데 까마귀가 뭐라고 한대? 서산에는 해가 진대요. 해가 서쪽으로 지는 거 알죠? 그래서 서쪽 산에 해가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진다고 계속해서 지적이고 있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지금 까마귀라는 동물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까마귀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왜 등장했을까? 원래 없어도 되잖아, 그치? 굳이 얘를 쓴 이유가 뭐예요? 분위기 조성하는 거야. 어떤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오, 맞아요. 그쵸? 또? 까마귀가 까마니까? 오케이. 또? 까마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해에 진다고 막 지적인데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상초? 시간이 빨리 간다, 그치? 상초 누구예요? 상초? 왜 여기서 웃어? 당신인가요? 아니 이제 나 이별시만 하면 자꾸 예은이한테 시선이 가. 저번 이럴 때 좀 시선이 가. 어쨌든 그래서 방금 은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까마귀 까맣죠? 어둡죠? 그치?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그치? 어두운 느낌 때문에 뭔가 슬픈 이미지, 그쵸? 절망의 이미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두운 거는 슬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죠. 그 아이의 색깔 때문에 우리가 까마귀가 보통 울면서 불길하다고 하잖아, 그쵸? 그런 이미지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초조함을 강조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계속 어때?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 근데 뭐라 그래, 까마귀가? 곧 해가 진다고 옆에서 뭐라 그래? 그럼 어때? 그때는 뭐 가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갈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정을 내가 계속해서 재촉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그런 갈등의 그런 감정, 정서 또는 초조함이 계속해서 심화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린 이런 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객관적 상관물.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시에 등장해서 화자, 대사 이런 것들에 정서를 심화시켜주면 돼요. 자극을 주거나 영향을 주거나 뭐 그렇지, 계속해서 정서를 심화시키기만 하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래서 까마귀가 등장해서 지금 계속 해가 진다고 재촉하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정하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별의 상황이 계속해서 더 심화되겠죠. 이런 상황이 더 잘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또 이런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요. 이제 얘는 그냥 간단하게 씁시다. 이별 재촉 정도로 볼게요. 이제 빨리 그만하고 가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안타까움을 주는 거죠. 아, 쟤네 진짜 이별을 이제는 해야 하는구나. 이제는 떠나가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의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적인데요. 까마귀가 설마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그치? 실제로 해가 지는 시각인 거야.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뭘 또 알 수 있어요? 시간적 배경도 알 수 있어요. 언젠데? 해가 질 무렵인 거잖아, 그치? 해질 무렵 다른 말로 하면 저녁이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해질 무렵 저녁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3년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까마귀의 이미지, 까마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사연으로 갈 겁니다. 자, 요 은결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죠? 자,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가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른대요. 자, 까마귀에 이어서 누가 또 재촉을 해? 강물, 앞뒤로 흐르는 강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뭘 하는 것 같은 거야. 야, 빨리 해가 진다니까 빨리 나 따라오라고 이러면서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물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강물도
똑같이 객관적 상관문이다라고 봐야겠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거랑. 계속 이별을 재촉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상황을 안타깝게 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한편 강물은요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질 않아. 그래서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들, 시간 같은 것들을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강물이 계속 흘러간다라는 건요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 시간에도 많이 쓰요. 더욱이 뭐예요? 너 아까 헤어져 계속 시간 지났잖아. 빨리 결정해.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강물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별의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그쵸? 자, 그래서 강물과 관련해서 이별의 이미지를 주는 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강물을 이별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고전 시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공무도화가라는 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작가가 백수 광부의 아내야. 일자리가 없는 광부라는 뜻이 아니고요.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남편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남편이 자꾸 미쳐가지고 강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래서 아내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그래서 막으려고 해. 근데 여기 남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강을 건너가요. 그래서 죽게 되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아내가 슬퍼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공무도화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물로 인해서 이별,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또한 사랑의 이미지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정지상에 송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대동강에서 헤어진 거야. 대동강에서 헤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대동강 물은 언제 마르르라는 문장이 제일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뒤에 문장이 웃겨. 내 눈물 때문에 그 눈물이 강을 잃어서 대동강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거다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동강에 가도 이별과 그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죠. 저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물은 거의 그런 의미로 쓰이다. 그리고 뭐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거는 황진이의 시에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청산리 몇 개서 예시가 있긴 한데 그걸 이제 나중에 나오면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그래요.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 그역 흐릅디다역 이거 방언입니다 여러분. 흐릅디다역 흐릅디다 그역의 방언이에요. 평안도 방언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방언이 사용됐다라는 특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흐릅디다고 해서 평안도 방언 흐릅디다역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평안도 방언을 쓰는 시인은 백석 시인이 있죠. 혹시나 모르니까 이름 정도만 알아주세요. 백석 시인이 평안도 방언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쭉 훑어봤고요. 좀 큰 틀의 작품을 좀 봐볼게요. 자, 1연이랑 2연은 어때요? 지금 대놓고 계속해서 화사의 내면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그리운 정서라든가 내적 갈등, 망설임 같은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1, 2연을 묶어서 먼저 제시한 걸 정선. 그래서 선정으로 묶을 겁니다. 1, 2연을 합쳐서 선정이에요. 정서가 먼저 나온다는 거야. 1위는 어때요? 정서를 말하고 있지 않아. 우리가 추측할 뿐이야. 그럼 뭘 대놓고 얘기해? 경치, 풍경. 그래서 후경이라고 얘기해요. 선정후경의 구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감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때요? 선정이니까 정서가. 정서는 화사의 내면이죠. 그렇죠? 그럼 이 풍경은 뭐야? 화자의 외부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외적, 외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적 상황과 외부를 법률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까지도 조금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좀 크게 보는 게 좋아요, 시는. 그래서 이 앞부분은 당연히 이별에 대한 내용, 저거는 이별에 대한 외부, 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몇 가지 특징만 좀 볼게요. 이 시는 어쨌든 김소월 시인의 시기 때문에 당연히 작품이 어때요? 민요적일 겁니다. 전통적, 민요적 이런 말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김소월 시인의 시인이고 대놓고 그냥 이걸 지키고 있어. 사문보의 칙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옛날 느낌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 민요적 이런 말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요. 슬프잖아. 헤어졌잖아. 애상적이란 말도 할 거예요. 애상은요. 슬플 애, 슬플 상입니다. 사랑 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슬퍼하기만 하는 거야. 슬프다는 말. 애상적이라는 말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요. 그리고 운율 형성 방법의 이것들. 운율. 둘 다 운율이죠? 운율 체크하시고, 음보랑 글자 체크하시고, 반복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까마귀, 강물 이런 거 다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운율 형성 방법은 뭐다? 일단 음보율, 그리고 숫자인 음수율, 그리고 시어의 반복 세 가지가 다 드러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운율, 음보율, 음수율, 시어의 반복 다 포함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요. 자, 그럼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끊어 읽을지 정도만 봅시다. 사문 보니까 그래도. 자, 보시면요. 1년 한번 볼게요. 1년은요. 한 행이 각각 한 음보예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죠? 2년도 마찬가지야. 그냥 할까, 그래도 다시 더한 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상변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우리 아까 잘 읽었어요, 시원이가. 그죠?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요. 서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앞강물 여기도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 그 다음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는 것까지 파악하시고 일단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따가 학습 활동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런 운율 형성 방법, 행간 걸침, 객관적 상관물 이런 것들 조금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정리할게요. 어려운 거 있나요?